그런데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뒤쪽에서 갑자기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지더래요. 당신 이제 촛불 하나 남았어. 그럼 설마 일반적인 소, 돼지 뼈 속에 사람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시신에 양 손목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머. 이게 과연 미제 사건이 맞나? 저도 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싶을 정도로. 이게 왜 예. 미제 사건이지? 결혼을 불과 3주 앞두고 그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제가 지금부터 그 목소리를 들려드릴 겁니다.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차도월 전재영 형사입니다. 공포 크리에이터 K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전재용 형사님 그리고 우리 K장님과 함께하는 괴담을 보다 지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괴담을 보다에서는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아주 오싹하고 무시무시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괴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보자분의 둘째 형님이 중국 출장 중에 지내던 어느 마을에서 겪었던 아주 기묘한 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형님의 성함을 가명으로 경수씨라고 하고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경수씨가 지금은 가전제품 회사에 다니지만 약 8년 전에는 신발 관련 회사에 다녔어요. 그곳은 친구와 지인들이 모여서 만든 스타트업 회사였는데 처음 시작이 그렇듯이 회사에 아직 정해진 그런 룰, 업무 체계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리저리 들이받고 소위 사람을 갈아 넣어서 일하기 일쑤였죠. 회사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느라 야근을 밥 먹듯이 하던 어느 날 경수 씨가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목적지는 중국의 랴오닝성, 그 중에서도 다롄시였는데 그쪽에 신발 소재 관련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 업체와 거래를 틀어간 거였죠. 아까 말했듯이 회사는 사무실 하나 놓고 쓰는 작은 스타트업에 직원도 적은 편이라서 경수 씨는 어떻게든 그 경비를 절약해야만 했죠. 그래서 최대한 싼 그런 숙박업소를 찾았어요. 그렇게 찾다가 겨우 한 곳을 발견했는데 그곳은 현지 도심에서 조금 먼 교외의 작은 어떤 마을 숙소였어요. 근데 이게 정식 숙박업소가 아니라 그냥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약 한 달 정도를 하숙하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국 하면 언어에 성조가 있어가지고 얼핏 보면 싸우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만큼 목소리 톤이 높잖아요. 그래서 경수 씨도 시끄러운 걸 좀 싫어하는 편이라서 좀 시끄럽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동네가 너무 조용하더래요.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은요 하루에 말씀을 한 10마디나 할까 싶을 정도로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 대꾸를 안 해요. 이상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외국인이라 차별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어깨를 툭툭 치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말을 하거나 그래야 겨우 대답을 한두 마디 들을 정도? 근데 이게 다행인지 뭔지 경수 씨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끼리도 그러더래요. 이상하다. 네. 경수 씨가 중국어가 되는 편이라서 그렇게 출장을 가게 된 건데 사람들은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이 동네 자체가요 공장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상가도 많이 없었대요. 거기다가 음식까지 입에 안 맞으니까 거기서 지내는 동안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요 하숙하던 집 그 1층에 사는 남매들과 꽤 친해졌다는 건데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돌봐주는 어른도 없이 남매 넷이서만 지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경수 씨가 그 샘플로 얻은 그 신발을 몇 켤레 갖다 주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그렇게 말을 텄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오며 가며 인사나는 정도. 근데 이런 생활이 3주 정도가 계속 되니까 경수 씨는 거의 미칠 지경이 됐는데 다행히 현지 공장과 얘기는 잘 됐지만 경과를 지켜봐야 해서 한 일주일간을 더 머물러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경수 씨는요 거래를 튼 그 공장의 젊은 직원과 술자리를 갖게 됐는데 사실 경수 씨가 술도 잘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좀 싫어하고 그래서 보통 그런 자리는 피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 마을 상태가 그러니까 이 상황인지라 잘 됐다 싶어서 바로 나간 거죠. 그렇게 공장 직원을 따라서 주점에 들어갔는데 평소라면 시끄러워서 피했을 그 사람들 소리가
너무너무 반갑더래요. 오직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니까. 경수 씨는 평소 주량을 훌쩍 넘길 정도로 얼큰하게 취하게 되었어요.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경수 씨가 머물고 있는 그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수 씨는 마을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입을 꾹 다물고 있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그렇게 털어놨죠. 그러니까 이 직원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혹시 거기 어디 마을 아니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경수 씨가 맞다고 했더니 이 직원이 하는 말이 거기가 일명 귀먹은 마을로 유명하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다는 말이 그쪽 지방에 일종의 미신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산 사람 몸에는 촛불이 3개가 있대요. 이게 산 사람과 얘기할 때는 괜찮은데 죽은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촛불이 하나씩 꺼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3개가 다 꺼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누가 자신을 불러도 절대 대답을 안 하는 게 그 몸에 배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경수 씨가 뒤에서 사람들을 부르거나 했을 때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정을 알게 된 경수 씨는 너무 허무했대요. 사실 귀신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그런 괴담쯤은 뭐 무선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는 그런 미신이잖아요. 그리고 한국 괴담 중에도 뭐 귀신이 말을 거는데 3번 대답하면 안 된다. 맞아요. 죽는다. 맞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믿거나 말거나 하는 괴담을 마을 단위로 지키고 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직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덧붙였어요. 이 경수 씨가 머물던 랴오닝 성, 그중에 다롄 같은 남부 쪽은요,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는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북한 사람, 특히 공작원들 있죠. 공작원들이 실제로 자주 드나드는데 그 원인 불명의 피랍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북한과 육로가 트여 있는 단둥이나 중심 도시인 선양 쪽은 군경이 쫙 깔려서 그나마 괜찮은데 이 랴오닝 성은 위치가 좀 애매해서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일반 관광객이면 모를까 이 경수 씨처럼 한국말을 하면서 그 지역에 꽤 오래 머물고 있으면 이 마을 사람들이 북한 사람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수 씨 말에 대답을 잘 안 하는 걸 수도 있다 이러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경수 씨는 오히려 후자 쪽이 좀 더 납득이 가더래요. 아무튼 그 후로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귀국할 날이 됐어요. 짐도 미리 다 붙여놓고 이제 그날 일만 끝마치면 다음날 비행기로 출국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남은 일을 다 처리하고 보니까 늦은 저녁 시간이 되었고 경수 씨는 수고했다, 드디어 끝났다 하고 하숙집으로 향했어요. 그쪽 길은 평소에 개 짖는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아주 조용한 곳이었고 그때가 또 늦은 시간이라서 인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뒤쪽에서 갑자기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살짝 뒤를 돌아보니까 웬 덩치 큰 남자가 후드를 뒤집어 쓰고 천천히 발자국 소리도 내지 않고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싫어. 처음에는 동네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이상한 게요. 이 남자가 계속 경수 씨와 똑같은 간격을 유지한 채로 걸어오더라는 거죠. 순간 경수 씨의 머릿속에 공장 직원이 들려준 그 이야기가 떠올랐고 혹시 저 남자가 만약에 공안이라면 내가 평소에 들고 다니던 그 여권을 보여주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쪽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설마 하고 그걸 깨닫는 순간에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겁이 확 나더래요. 경수 씨는 우선 같은 속도로 유지하면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히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경수 씨의 주머니 속에 든 휴대폰이 울렸고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쪽에서 여보세요? 하고 익숙한 친구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다행이다. 경수 씨는 그나마 다행이다 싶어서 목소리를 낮춰서 그래, 나 지금 중국 랴오닝성 어디쯤인데 뒤에서 누가 자꾸 따라온다 그렇게 속삭였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 사람 누구냐고 어떻게 생겼냐고 그렇게 물어봤고 경수 씨가 당황을 해서 모르겠다, 일단 남자인 것 같은데 하고 뒷말을 이으려는 그 순간에 갑자기 뒤에서 우다다다다 하고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뒤돌아볼 틈도 없이 등 뒤에서 경수 씨 입을 확 틀어막는 거예요. 와, 경수 씨는 너무 놀라서 소리도 못 내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죠. 순간 머릿속이 새해지면서 이대로 죽는 건가?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누가 뒤에서 입을 탁 틀어 막았으면요, 뭐 팔을 꺾거나 후속 동작이 뭔가 제압하는가. 그 남자가 팔을 풀더니 경수 씨 앞으로 다가와서 중국말로 뭐라고 속삭여요. 그래서 경수 씨는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겨우 가라앉히고 쳐다봤죠. 남자가 중국어로 계속 뭐라 해요. 이쪽 봐. 서서히 고개를 들어보니까
후드 속에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그는 경수 씨가 머무는 그 하숙집 1층에 그 남매들 있죠. 그 중에 장남이었어요. 그제야 안심이 된 경수 씨가 한국말로 욕이 툭 튀어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아니 왜 그렇게 쫓아와서 사람을 놀래키냐 막 타박을 했죠. 그때 조용히 듣고 있던 이 남자가 갑자기 누구랑 통화했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친구한테 전화 와서 통화했다. 근데 이걸 대체 왜 물어보는 거냐 짜증을 확 냈대요. 근데 이 남자가 또다시 누구랑 통화했냐고 묻는 거예요. 경수 씨는 순간 막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냥 친구라고 하고 말을 하려다가 갑자기 말문이 턱 막히더래요. 내가 방금 누구랑 통화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지? 하면서 보니까 분명히 켜져 있어야 할 휴대폰이 화면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빨리 켜서 그 통화 목록을 뒤져보니까 놀랍게도 전화 온 기록이 아예 없어요. 와, 그 남자는 넋이 나간 경수 씨를 데리고 하숙집으로 돌아왔고 그 1층 남매의 장남은 경수 씨에게 상황 설명을 했어요. 내가 공장 일을 마치고 퇴근해서 가고 있는데 저쪽 눈앞에 경수 씨가 보이더래요. 나름 인사를 하고 지내긴 하지만 굳이 먼저 가서 말을 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라 그냥 뒤에서 조용히 가고 있는데 경수 씨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이런 동작을 취하더래요. 그리고 휴대폰을 귀에 대고 뭐라 말을 하더랍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동네 특성상 그 길이 평소에도 워낙 조용하고 또 늦은 저녁 시간이라서 인적이 없어서 아주 고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전화가 걸려왔다면 벨소리든 뭐 진동이든 무슨 소리가 들려오고 나서 그런 전화 받는 행동이 이어져야 되는데 경수 씨가 그냥 귀에 전화를 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남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막 달려가서 그 대화가 더 이어지기 전에 입을 틀어막았던 거죠. 그리고 경수 씨는 공장 직원에게 들었던 얘기를 떠올리면서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그러니까 장남은 어차피 내일 떠나시는데 더 알아서 좋을 거 없다 그러면서 방을 나섰어요. 그리고 방문을 다 닫기도 전에 조용히 한마디를 합니다. 당신 이제 촛불 하나 남았어. 그렇게 경수 씨는 한국에 돌아왔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마을 주민들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과묵했던 게요, 바로 이것 때문인가 싶더래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처럼 촛불이 몇 개 남지 않아서 최대한 조심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묘하죠? 네. 근데 촛불이 3개 남았다고 했잖아요. 네. 일반 사람들한테. 근데 왜 하나 남았다고 했을까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겠죠. 귀신이랑 얘기를 한 건가요? 제가 추측을 해봤거든요. 네. 이게 대답한 횟수 같아요. 그래서 아까 경수 씨가 전화를 받았을 때 아. 상대방 쪽에서 여보세요 해서 그래 하면서 대꾸를 했고 뭐라 했잖아요. 아, 맞아. 누가 따라온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누가 따라오냐. 누가 따라오냐, 어떻게 생겼냐, 그 질문에 모르겠다, 남자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2개인 거예요. 어머, 제 추측에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입을 막았네요. 네. 그 사람이. 이거 안 막아줬으면 처음에 이 생명의 은인이네요. 맞아요. 처음에 이 제보 받았을 때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장남이 귀신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전화 온 것도 귀신이고 K 회장님 추측대로 네. 그리고 장남도 귀신이라서 그 한 건. 저도 중간에 혹시 그 남매들이 귀신이 아닐까 오. 막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중국에 보면요, 워낙 그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지 이런 기묘한 그런 마을이 좀 많이 존재하는 엄청 것 같아요. 많겠죠. 근데 뭐 형사님이나 K장님 같은 경우에 혹시 이런 일을 겪으신다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냥 조용히 과묵하게 있을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행동을 할 건지. 과묵하게 있어서 추이를 봐야죠. 오?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손해볼 수 근데 있어요. 한국에 와서도 한국에 오면 끝이죠. 한국은 한국대로 활동하면 되는 거고. 와, 근데 제가 좀 놀란 게요. 네. 형사님이 괴담 파괴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맨날 무슨 말만 하면 그 어떤 기대하는 답변을 제가 어느 정도 추측을 하고 있어요. 거의 99.9%는 맞는데 오늘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 그래서 나왔어요. 저도요. 아니 이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항상. 대비. 섣불리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뭐 휴대폰 오류 아니냐, 통화 목록에 놀래서 뭐 맞아, 지운 맞아. 거 아니냐. 자기가 하면서 지운 거 아니에요? 그 남자 말이 예, 가짜일 수도 해보세요. 있다. 아니 자기 누르고 확인하려다가 지운 거 이렇게 모르고 삭제. 이거거든요, 바로. 맞아, 이게 맞아요. 괴담 이게 파괴자다운. 이게 형사님인데. K장님은 만약에 저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한국에 돌아가서도 좀 찝찝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화 통화한 게 한국 사람 목소리였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내내 찝찝할 것 같아. 혹시나 또 전화 올까 봐. 맞아요. 핸드폰 번호를 바꾸던가 뭔가를 하지 그 약간 않을까요? 이상하다 거기서. 그 바꾼다고 될까요? 귀신. 귀신이 귀신이- 그러면 중국말로 안 하고 한국말로 했어요? 당장 한국으로 니 떠나. 叫什么名字? 예. 우와,不知道. 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답니다. 형사님과 K장님은.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2010년에 발생한 미제 살인 사건입니다. 2010년 10월 19일 전북 순창군에 있는 한 야산에서 이 동물 뼈 무더기가 발견이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뭐 소, 돼지 뼈 속에 사람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백골화된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시신에 양 손목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머. 양 손목이 없다는 거는 신원 확인을 하지 못하게 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지문이 나올 수도 예. 있으니까. 그래서 국가수에서는 이 시신을 60대 남성으로 추정을 했고 경찰은 이제 인근 실종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다 할 만한 성과는 얻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있다가 이 시신이 발견된 지 한 1년이 좀 더 지났을 무렵에 이 시신이 순창 옆에 있는 전북 임실에서 실종된 안모 씨로 밝혀집니다. 예, 사건의 발달은 2009년 7월 5일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안 씨는 잠시 외출을 했다가 집에 귀가를 했는데 술에 취한 것처럼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면서 귀가를 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안 씨를 보자마자 이 안 씨가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정신을 잃고 가까이 가보니까 술 냄새가 안 났어요. 냄새가 안 났고 눈 부위에 상처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장화를 벗겨보니까 약간 대변 같은 게 좀 묻어 있었고 그래서 부인은 안 씨가 어디 잘못된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병원을 데리러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마침 안 씨 부인의 제부인 김 씨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안 씨 부인이 안 씨가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을 좀 데려가야 되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제부가 차를 가지고 옵니다. 이 제부라는 거는 여기서 여동생의 남편을 얘기를 합니다. 제부 김 씨가 안 씨를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제부가 혼자 돌아왔어요. 그래서 안 씨 부인이 벌써 병원에 진료가 끝났냐, 왜 혼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제부가 말을 하기를 안 씨가 갑자기 깨어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깨어나서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내려달라고 했고 본인한테 현금 20만 원을 빌려서 내려서 갔다. 이상하다. 좀 이상하죠. 많이 이상하죠. 수상하네요. 그래서 안 씨 부인도 좀 뭔가 어딘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래도 제부가 그랬으니까 일단 제부의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다음 날에도 남편이 귀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안 씨와 가장 마지막에 있던 이 제부 김 씨의 진술을 들어보니 한 버스 정류장에 안 씨를 내려줬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주변을 조사를 했고 주변에 병원이 3곳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도 모두 조사를 했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이제 경찰은 안 씨가 혹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속하는 차량이 뺑소니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뺑소니 사고를 당하고 범인이 시신을 유기하지 않았나라는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했는데 보통 이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골절인일 같은 게 발생을 해요. 그런데 안 씨의 시신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래서 교통사고 부분은 이제 종결을 하고 다시 수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놀라운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 씨의 시신에 손목이 이제 절단이 됐었는데 이게 칼이나 도끼 등 날카로운 물건으로 손목을 절단한 게 아니라 손목 그 뼈 자체를 뽑아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절을 보면 보통 뼈를 보면 뼈에 근육이 붙어 있는 부분을 건이라고 해요. 네. 건이라고 하고 우리가 뭐 건염 걸린다고 할 때 거기 염증이 생기는 거고 이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부분을 인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인대라고 하는데 사실 그 인대를 잘라내고 인대 주변에 있는 또 연부 조직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잘라내면 이 뼈가 분리가 돼요. 그 정도였다고 하면 전문가. 예, 도축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발골이네요. 예. 뼈를 뽑아낸 거죠. 여기를 인대를 끊어내서. 그리고 안 씨 시신 옆에 뼈들이 있었잖아요. 맞다. 근데 그 뼈들은 삶아진 뼈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삶아진 뼈들은 보통 개 사육장에 싸게 판매가 돼서 식당에서 육수로 사용을 하고 그 남은 뼈들을 보통 개 사육장에서 활용을 한다고 해요. 그 뼈를 사다가 싸게 사다가 그걸 믹서기로 갈아서 개 사료에 같이 섞어서 개들한테 먹인다고 합니다. 칼슘 그런 건가? 처음 들어봐요. 예.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범인은 개 사육장 운영자 또는 그 운영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 사육장에서는 보통 개를 키우고 도축까지 해요. 저는 이제 예전에 방화 사건 수사를 하다가 개 사육장에서 방화 사건이 났어요. 가본 적이 있는데 진짜 작은 케이지에서 보통 1년을 정도를 키운대요. 1년을 키우는데 케이지에서 나오는 날이 죽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견이는 옵니다. 맞아요. 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서 있지는 못해요. 맞아요. 예, 맞아. 뜬장이라서
그 시스템 자체가 처음에 이제 1년 동안 키우는데 굉장히 싼 가격에 해서 1년 동안 키우면 굉장히 이익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개 사육장에서는 개 도축까지 같이 해요. 물론 불법이지만. 네. 예. 그런데 제부 김 씨가 과거 개 사육장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고 해요. 뭐야, 이 사람이네. 굉장히 의심이 가죠. 그래서 경찰은 제부를 수상이 보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 범행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씨와 제부의 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금전 문제가 있었어요. 역시. 안 씨는 원래 타 지역 출신이라고 해요. 제부 김 씨도 타 지역 출신이지만 제부 김 씨가 먼저 임실에 정착을 한 후 안 씨를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안 씨가 집을 구매하는 과정에 분명히 도와줬을 거고 도와주면서 이 집을 안 씨 명의 아닌 본인의 명의로 했어요. 김씨 명의로. 그런데 이제 예전에 뭐 그런 경우 간혹 있으니까 친척 명의로 하는 경우가. 그런데 제부 김씨가 안 씨 몰래 대출을 받았다고 해요. 집을 담보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사용했고 이 문제로 둘이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씨가 그렇게 돈이 궁했던 이유가 도박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다 하네요, 다 해. 예, 도박 빚이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됐는데 이 도박에 빠진 사람은 이 도박에 정신이 홀려서 그쵸, 중독이죠. 속칭 말로 이제 미쳐서 다른 범죄를 굉장히 쉽게 저지르는 경향이 있어요. 뇌가 이상해진다잖아요. 이 도파민 때문에 이 도파민을 맛보고 네, 싶어서 채우려면, 맞아요. 계속 그걸 해야 돼요. 도박을 하기 위해서 다른 범죄는 그렇게 중요치 않은 거예요. 무섭다. 그래서 범행 동기는 충분하죠. 그쵸. 그리고 당시 제부의 차량이 냉동 탑차였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바로 이제 확인할 수 있죠. 네. 쉽게. 그래서 안 씨가 실종된 직후에 김 씨의 차량으로 보이는 냉동 탑차가 순천 방향으로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 임실로 오는 방향에 CCTV에 찍혔어요. 이 순창 방향으로는 아마 본인만 아는 길로 갔을 거예요. 근데 CCTV에 설치된 거는 이 오는 방향은 CCTV에 설치가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찍혔는데 그게 7월 6일 2시 55분 새벽에 그쪽에서 이 임실로 들어왔다는 거는 좀 굉장히 수상하잖아요. 맞아, 이상하네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8시 30분에 순창으로 가는 게 찍혔고 그리고 48분 후에 다시 임실로 오는 게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 범행 장소로 갔다가 또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갔다고 볼 수가 있는 네.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당시 CCTV 화질이 매우 안 좋았고 거리가 또 멀었고 또 중간에는 또 이렇게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이 번호판이 촬영이 되진 않았어요. 추적만 되는 거예요. 추적만. 통신 추적은 불가능했나요? 통신 추적은 전화를 해야 되는데 네. 안 했으면 그게 확인할 수가 없죠. 그렇구나. 예. 결국 경찰은 이제 김씨 차량, 제부 김씨 차량을 압수해서 혈흔 조사를 했어요. 네. 그렇지만 사실 차 안에서 범행이 났다고 해도 칼이나 흉기로 찌르지 않은 이상은 다른 뭐 목을 조른다든지 그럼 혈흔은 남진 않잖아요. 비닐로 쌌다거나. 예, 그러니까 혈흔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일단 압수를 해서 조사를 했지만 안 나왔어요, 혈흔이. 그래서 다시 반납을 했어요, 차량을. 근데 얼마 있다가 차량에 불이 나서 차량이 전소가 됩니다. 갑자기요?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죠. 아니 완벽한 범인. 그러니까 정말 수상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이 시신이 발견된 곳이 정말 그 동네 사람 아니면 접근하기 너무나 어려운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부가 그 동네가 고향이라고 합니다. 지리감. 모든 게 다 딱딱 지리감이죠. 들어맞네요. 모두가 다 그걸 가리키고 있잖아요. 아직도 부모가 그쪽에 살아서 종종 그 마을에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종 당일 안 씨가 집으로 비틀비틀 거리면서 귀가할 때 그 모습을 본 이웃 주민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따르면 안 씨가 걸어온 방향이 예전에 제부 김 씨가 도축을 하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나 그러니까 소름 사건 끼쳤어. 추정을 역으로 해서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안 씨와 제부 김 씨가 돈 문제로 다투다가 김 씨가 공격을 한 거죠, 안 씨를. 제부 김 씨가. 그런데 그 개 사육장에 가보면 전기 충격기가 있어요. 들었습니다. 그걸 왜냐하면 개 도살을 할 때 이 전기 충격기로 합니다. 이게 막대기형으로 된. 그래서 이 충격기로 제부가 안 씨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고 보면 안 씨가 실신하면서 대변인이 아까 변을 들였다고. 변을 나왔잖아요. 네. 실신하면서 변이 장화 안쪽으로 떨어진 거죠. 순간 탁 풀려버린 예, 거예요. 순간 딱 풀려버리니까. 그래서 김 씨가 그러니까 안 씨가 쓰러지자 죽은 줄 알았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 이제 잠시 나갔을 거예요. 그 사이에 안 씨가 다시 깨어나서 본능적으로 집으로 간 거죠. 정확히 인지를 못했을 거예요. 네. 집으로 가서 겨우 집에서 비틀거리고 가서 쓰러진 겁니다. 제부는 본인의 이제 범행의 들통이 날까봐 안 씨를 찾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집으로, 안 씨 집으로. 근데 또 마침 안 씨 부인이 도와달라고 병원까지 도와달라고 해서 범행을 한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제부 전화가 온 게 약간 수상하긴 했어요. 예. 그리고 시신을 유기했고 나중에 한 번 더 가서 걱정이 되니까 유기했던 시신에서 손목을 발굴했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우리 구독자께서 이걸 보시면 왜 제부 김 씨를 체포하지 못했냐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 다 모든 게 다 제부를 향하고 범인으로 있는데. 가리키고 아니 있잖아요.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네. 과연 미제 사건이 맞나 나 저도 왜 그 생각이 싶을 들었어요. 정도로 이게 예. 왜 미제 사건이지? 모든 정황 증거가 그런데 맞아요. 정황 증거예요. 네. 여기서 제부 김 씨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모두 다 정황 증거예요. 그러니까 즉 간접 증거죠. 제부를 체포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직접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CCTV처럼 제부가 그 시신을 옮기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던 게 정확히 찍혀야 되는데 번호판이 예, 정확히 찍히지 않았어요. 직접 증거가 없어요. 피라도 발견되었습니까? 좀? 예, 이거는 우리 이제 형법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두비오 프로레오라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뭐죠? 이게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건데 인두비오 의심스러울 때는 프로레오 피고인의 이익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무죄 추정의 원칙인가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생겨났냐면 예전에는 그냥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고문하고 자백을 받아내서 처벌하고 사형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원칙이 그런 반성에서 생겨난 건데 비슷한 말이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래도 그냥 억울한 사람이 있더라도 범인을 꼭 잡아야 된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억울한 사람이 나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맞아요. 이 원칙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진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형 반대론자의 어떤 주장이랑 예. 결이 같네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기술의 발전입니다. CCTV 판독 기술이 발전을 해서 그쪽을 왔다 갔다 했던 그 차량이 제부의 차량이라는 걸 밝혀지면 다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잡혔으면 좋겠네요. 예, 아마 지금쯤 제부가 그런 도박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쯤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아내분의 죄책감도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하필 하필. 그때 도와달라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제부인데 믿지 않고 맞아요. 할 수가 없죠,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 그죠? 맞아요. 하필 그때 전화가 왔고 그게 하필 제부였고 그러니까 그 믿을 집도 수밖에 나중에 없는 경매로 상황이었죠. 넘어갔다고 해요. 아, 집도 잃은 거죠. 남편도 잃고 집도 잃고. 근데 형사님 제가 너무 알기로는 잔인해. 그 정황 증거만으로도 체포가 되는 사건이 있는 하는 걸로.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사실 판결을 누구가 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판사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황 증거만으로도 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볼 때는 직접 증거 같지만 이건 직접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판결도 있고. 어렵네요. 한편으로는 속상하네요. 예.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일본의 한 미제 실종 사건입니다. 때는 1994년 2월 19일, 일본 후쿠시마현 하라마츠시에서 당시 22살이었던 여성 마스야마 히토미라는 분이 계셨는데, 결혼을 불과 3주 앞두고 웨딩드레스도 이미 정해져 있었고 신혼 준비도 거의 끝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약혼자도 친구들도 모두 이제 그녀가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당시 히토미 씨는 치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은 바로 그녀의 마지막 출근 날이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그냥 퇴사를 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치과 직원들은 그녀에게 꽃다발을 전해주면서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라면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진 속 히토미 씨는요, 아주 평범하게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도 그 몇 시간 뒤에 그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오후 1시 10분경 히토미 씨는 마지막 인사를 마친 뒤에 치과를 나섭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흔적이 점점 끊기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날 어느 편의점 주차장에서 그녀의 차량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차 안에는 그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치과에서 받은 꽃다발도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가방과 소지품도 모두 그녀의 차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차 문은 잠겨 있었어요. 마치 잠깐 어디 들렀다가 금방 다시 돌아올 것 같은 그런 상태였던 거죠. 하지만 히토미 씨만 사라진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차 안 상태는 좀 뭔가 기묘한 느낌을 주는데요. 당시는 2월이었어요. 그러니까 후쿠시마의 겨울은 너무 춥거든요. 저 굉장히 추웠는데 그녀의 자켓이 그대로 그 차 안에 있었던 거예요. 지갑도 그대로, 꽃다발도 그대로, 심지어 약혼 반지까지 가방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곧 결혼할 여성이 가장 중요히 여겨야 할 약혼 반지, 결혼 반지를 그대로 둔 채 사라진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 가출인가?
라고 보기에도 너무 이상하고요. 지갑을 놔두고 왔어요. 네, 자켓까지 두고 갔으니까요. 도망칠 이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결혼, 이제 행복해질 일만 그런 걸 기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수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 말로는 히토미 씨는 결혼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했었고 웨딩드레스 이야기할 때도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다? 이게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가족들은 처음부터 단순 가칠 가능성을 거의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그녀 주변에서는 실종 전부터 사실 조금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는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 날짜가 정해진 이후부터 집으로 무한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숨소리만 들리다가 갑자기 그냥 툭 끊어버리고, 그리고 늦은 밤에도 그런 전화가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이상한 전화는 히토미 씨가 사라진 다음 날부터 딱 끊기게 됩니다. 전화가 오지 않게 돼요. 이상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그녀의 차량에다가 이상한 낙서를 하거나 차체를 긁어놓은 일도 반복돼서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악의적인 말들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향해서 분노하거나 질투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리고 히토미 씨가 남긴 일기장이 있었는데요. 그 일기장에 모르는 여자에게 전화가 왔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요? 네. 그런데요, 이 히토미 씨가 행방불명이 된 바로 그날에도 어느 젊은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일본어로는 마스야마-상という方いらっしゃいますか? 라고 했는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마스야마 히토미상 있나요? 마스야마 히토미 씨가 있나요? 이렇게 묻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말로는 히토미 씨가 전화 상대와 약속 시간을 맞추는 듯한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계를 보면 그럼 몇 시쯤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통화 이후에 이 히토미 씨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토미 씨는 스스로 어딘가로 간 게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가 사라진 게 아닐까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상대는 여성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서운 건 바로 그 다음 일인데요. 그녀가 실종된 후 약 11개월 뒤에 이상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또요? 네,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성의 목소리였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그 목소리를 들려드릴 겁니다. 실제 목소리인가요? 실제 목소리입니다. 오. 당시 이제 아버지가 전화를 받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녹음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그걸 들려주시는 상황인데요. 94년이니까. 네. 買います山根。もしもし。はい、お姉ちゃんだよ。はい、お姉ちゃん。誰ですか？お姉ちゃんだよ。どちら様ですか？ひとみです。は？ 히토미라는 거 얘기하는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모시모시가 했더니 언니야. 나 언니야. 그래서 에? 뭐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언니야. 근데 목소리가 언니가 아니니까 이 동생은 계속해서 누구시냐고요? 라고 물은 거겠죠? 그랬더니 히토미 데스. 히토미예요 라고 딱 말을 하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인터뷰에서는 히토미 아버님이 그 전화 이야기를 꺼냈을 때 너무나 괴로워하셨대요. 왜냐면 그 목소리는 마치 내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 같이 암시하는 행동, 마치 좀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느꼈기 때문에 아버님이 너무 괴로워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는 범인이 사건 이후에 또다시 그때의 그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이 저지른 일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때 그 쾌감을 느끼는 범죄자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히토미 아버지는 실종 이후에도 매일 딸 사진 3장을 이렇게 지갑에 넣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딸을 봤다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보셨나요? 이렇게 생긴 사람 보셨나요? 물어보기 위해서 딸 사진을 꼭 지갑 속에 넣어 다니셨다고 합니다. 5년 넘게 들고 다니셔가지고 딸 사진이 닳아버릴 정도로 였다고 합니다. 저 인터뷰 속 아버지 얼굴은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진짜 약간 아버지 얼굴이 굉장히 헬쑥해지셨거든요. 굉장히 괴로운 갑자기 어느 날 딸이 사라졌으니까요. 딸이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된 거는 아닐까 하는 그런 공포와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그 인터뷰한 사람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건에는 점점 더 무서운 소문들이 붙기 시작하는데요. 혹시 어느 한 여성의 질투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 결혼하려고 했던 상대방을 짝사랑하던 여성이 그 히토미 씨를 질투해서 어떻게 해버린 건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히토미 씨 주변에서 계속 여성 관련 전화 이야기가 등장했다는 점 때문에 일본 인터넷에는 지금도 여성 단독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고 차 안에 남겨진 꽃다발 그리고 약혼 반지 그리고 그녀의 자켓과 지갑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려온 이 수상한 전화 히토미 씨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이 사건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이 꼭 마지막에 같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날 전화를 걸었던 여성은 대체 누구일까? 근데 그 전화 걸려온 그 여성 목소리가 네. 분명히 히토미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죠. 만약에 언니였으면 바로 알아챘겠죠. 그러니까요. 장난 전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개구리 소년 사건 네, 있을 그럴 수 때도 있어요. 장난 전화 그렇게 많이 걸려왔대요. 근데 이 사건이 지나고 11개월 뒤나 지난 뒤에 전화가 왔고 그리고 여보세요? 누구세요? 때렸더니 나 언니야 히토미 데스 그리고 전화 뚝 끊어버린 그 목소리가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네. 그게 장난 전화였건 혹은 실제 범인이었건 그 목소리 자체가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당시 일본 언론들이 이 목소리를 계속해서 틀어줬었거든요. 혹시나 이 비슷한 목소리가 누군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보해달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놈 목소리 맞아요. 할 때, 네. 유괴할 때도 목소리를 해도 그렇게 찾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살짝 톤을 바꿀 수도 있고 맞아, 하니까. 맞아. 네, 진짜 악마네요. 악마죠. 만약에 범인이라면. 오늘도 우리 형사님 그리고 우리 K장님과 함께 무서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무시무시하게 들으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아래쪽에 하이프 점수 꼭 한 번씩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찾아들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작진이 시청자분들께 직접 댓글로 질문들을 미리 수집을 했거든요. 나왔다.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저요? 네. 반지 보이세요? 형사님의 러브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연애 결혼하셨나요? 사랑하는 분과 결혼하셨나요? 사랑하는 분과 결혼은 당연히 했겠죠.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자, 솔직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할 때 어디지? 어디지? 큰일 났다. 어디지? 사모님 보시는데. 괴담을 보다 중에 가장 무서웠던 괴담 탑 1은 기억이 안 나. 하도 많이 무슨 거 아니죠? 정지.